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하네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이 원래 이러신 분들이었나요? 저 소프트웨어 여기 아마 모이신 분들이 대부분 소프트웨어를 업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때문에 골머리 썩고 계신 분들이 모여 있으실 텐데요. 대부분 우리들이 각 공유하고 있는 경험이라는 게 소프트웨어라는 게 만들기 더럽게 어렵고 만들고 나면 유지 보수하느라고 또 어렵고 그러면서 밤새 버그 잡다가 이런 거 좀 자동으로 해주는 거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꿈들을 한 번씩들은 다 꿔보셨을 텐데요. 그게 혹시 인공지능이 아닐까 뭐 그런 꿈들을 꿈고 또 오셨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하여튼 올해 난리도 아닌데요. 뭐 제가 한 인공지능을 거의 한 30년 가까이 예전 공부하던 때부터 합치면 30년 가까이 공부를 했는데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게 뭐 전 국민의 인공지능이 돼 있어서 아주 즐거운데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 하면 대충 그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인공지능 딥러닝 그거 다 해준대. 한번 해봐. 말투가 거의 그 윗사람들이 하는 말투죠. 이렇게 막연하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도 하고 또한 극단 쪽에 가보면 인공지능 왕년에 해봤는데 그거 뭐 예전에 공부할 때도 해봤는데 다 뻥이야. 말만 번지르게 하고 사실은 아무것도 되는 거 없어. 이런 분들이 대부분 실무하시는 분들이고 실무자하고 위에 계신 분들하고의 괴리가 굉장히 심한 갈등을 좀 유발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제가 오늘 40분뿐이 안 돼서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얘기를 해드려야 될지가 좀 궁금한. 제가 사실 보통 이런 강연을 뭐 길게 늘리면 3시간도 하고 뭐 보통 1시간 반 정도를 하는데 오늘은 40분이 주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뭐 막연한 환상을 깨드리고 또 그렇지만 실체가 있습니다. 이거 잘 이용하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크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한번 좀 전달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질문 하나 정도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잠깐만요. 아직 좀 익숙하지 않아서. 네. 그래서 이건 뭐 오늘 앞 시간에 열심히 다 배우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오늘 모임의 기본 모토라서 제가 어디서 그냥 긁어온 겁니다. 뭐 이제 벌써 4차라는데 3차는 경험하셨나요? 뭐 혁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부지불식 가는 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뭐 센서하고 IoT를 기반으로 IoT 또 빅데이터 기반으로 만물이 이렇게 초연결되는 뭐 그런 세상에서 뭔가 새로운 사회 구조라든가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혁명의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혁명의 시기에 인공지능이 어떤 역할을 할까를 얘기하기 위해서 간단하지만 뭐 역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뭐 이게 인공지능 1956년에 하여튼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게 컴퓨터가 만들어진 게 1946년 뭐 이러니까 그 당시에 뭐 별로 겁이 없을 때였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은 아니었지만 기억하는 것처럼 기억하고 계산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인공물을 만들었다. 그렇게 하면 사람처럼 추론도 하고 문제 해결하는 것도 금방 만들지 않을까. 뭐 이런 허황된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윗선에다가 뭐 프로포절도 내고 해서 돈을 엄청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한 10년만 주면 내가 이 프로젝트 완성합니다. 사람처럼 문제 해결하는 거 만들어 줄게요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굴곡이 좀 심한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그나마 하여튼 10년 정도 되면서 보여줬던 게 뭐 전문가 시스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엑스펄 시스템이라고 최근에는 이거 인공지능에선 더 이상 연구 안 합니다. 더 이상은 그냥 응용 소프트웨어처럼 돼 있는데 어떤 전문 분야의 의사나 법률가나 또는 뭐 특정 어떤 분야, 뭐 고장 진단이라든가 그런 분야에서 전문가가 하는 일을 흉내내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요. 근데 해보니까 이게 뭐 소프트웨어지 이게 무슨 인공지능이야라는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뭐 거의 10여 년 이상 뭐 인공지능의 겨울이라고 이걸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인공지능 겨울이라는 게 뭐 겨울이 뭐 헐벗고 추우면 겨울이죠. 지원 별로 없으니까 사람 떠나가고 뭐 그런 기간이 한동안 있다가 90년대 초반 후반부터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또 빵 뜨면서 야 이거 또 뭐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다가 해보니까 또 나름 쓸모가 있긴 한데 또 이것도 뭐 한계가 또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한동안 또 좀 어려웠어요. 또 다른 2차 겨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러다가 이제 올해 2016년에 우리는 지금 막 뜨고 있는 거고 근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 이랬고요. 미국 같으면
한 5년, 10년 사이에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머신러닝, 뭐 인공지능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회자되고 있던 그런 거였는데, 뭐 혹자들은 이걸 잘 발전시키면 인간의 지능이 이렇게 발전해오는 증진 속도에 비해서 그 인간이 만든 기계 지능의 발전 속도가 기울기가 훨씬 가파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특이점, 싱귤레리티가 도래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고, 저거를 굉장히 과감하게 2045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살아생전에 잘하면 터미네이터나 매트릭스 세상에서 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뭐 그럴까 안 할까 뭐 논란이 많은 이유를 좀 보면 인공지능 자체가 애매한 것 같아요. 뭐 지능이 뭔지 아나요? 잘 모른다고요? 뭐 나는 지능이 있나 보면 뭐 있는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 지능 있나요? 뭐 특히 상사들 보면 대부분 지능이 있을 것 같은데 가끔 보면 또라이 짓 하고 이게 사람이 제정신인가 싶은 사람도 있고, 지능이라는 게 그 사람이 지능이 있다 없다를 판별하는 건 그걸 대하는 사람이 결국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어떻게 만들까를 또 고민하는 게 인공지능 분야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분야구나.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람처럼 뭐 생각도 하고 창의적으로 감정도 갖고 뭐 이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 기술을 추구는 하는데 이게 됐나요? 뭐 아직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뭐 추구는 하지만 좀 어렵다 그래서 이걸 좀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 누가 이렇게 무슨 대장이 나와가지고 정리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철학자 중에 존 셜이라는 사람이 썼던 논문에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그럼 인공지능 못 쓰냐?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 인간의 지능을 모방해서 어떤 특정한 문제를 푸는 기술이나 학문 이렇게 정의를 해도 나름대로 쓸모가 꽤 있고, 그래서 사람의 기능에 버금가는 어떤 걸 만들고 나면 사람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뭐 사람은 일단 편견도 많고 뭐 지치고 대용량 자료 처리 잘 못하고, 근데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어떤 뭔가의 개체가 만들어진다면 효과가 있으니까 뭐 이쪽 분야로 연구를 뭐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어렵나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뭘 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명확한 데 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아무리 복잡한 소프트웨어라도 설계도가 잘 돼 있으면 뭐 잘게 쪼개서 개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하들 시켜놓고 그다음에 만들어 오면 쫙 붙여가지고 전체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설계도가 없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라서 뭐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별의 별짓들을 다 해봤어요 한번. 이렇게 하면 혹시 인간의 지능 비슷하게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인공지능의 역사가 사실 그런 역사인데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능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뭐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사람들, 그래서 논리학을 기반으로도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3단 논법이라든가 뭐 그런 걸 가지고 추론해서 어떤 결과에 도달하는, 만들어 보니까 그럴듯하게 가다가 삐걱거리는데 예외나 이런 거 처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용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뭐 그밖에 뭐 확률을 가지고 써본다든가 또는 뭐 규칙을 가지고 뭘 만들어 본다든가, 뭐 최근엔 이름들도 잘 져요. 뭐 퍼지, 신경망, 유전 알고리즘 뭐 이런저런 것들을 사람이 지능하고 관계된다고 되는 어떤 원리라든가 이론들을 가지고 방법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해보니까 잘 안 돼요. 근데 또 아예 안 되면 그냥 버리면 될 텐데 또 되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인공지능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교과서가 뭐 한 150장, 200페이지 정도 되는 교과서도 꽤 있었는데 최근에는 인공지능 공부하시려면 교과서가 한 700~800페이지 되고 그다음에 분량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안을 보시면 딴 세상 얘기예요. 뭐 1장만 빼면 1장은 대부분 뭐 정의나 역사 얘기하니까 2장 들어가서 조금 이해한 듯 싶으면 4장 가서 딴 얘기해요. 뭐 심지어 인공지능 연구했다는 사람들도 예를 들면 나는 논리학만 가지고 평생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어프로치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한테 딥러닝 얘기하면 딴 나라 얘기예요. 또 뉴럴 네트워크 가지고 뭐 하시던 분들한테 뭐 예를 들면 연역 추론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면 또 딴 나라 얘기입니다. 그게 분야가 굉장히 방대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른 철학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이렇게 섭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뭐 그런 분야다라고 보이고요. 뭐 그렇지만 이거 어차피 이 시간 안에 다 소개하리라고는 기대 안 하셨죠? 그러면 이제 연세대학교에 오셔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강의를 해드릴 텐데 그렇지만 여기 와가지고 그래도 뭐 하나 얻어가셔야 될 것 같아서 크게 이런 방법들을 인공지능의 접근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둘로 나눠보면
있고, 예. 그러면 지능 시스템 개발 방법론 크게는 널리지 베이스드 어프로치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인공지능의 방법은 널리지 베이스드 어프로치인데, 널리지라는 얘기는 결국 그 개발하는 사람이, 소프트웨어 만드는 사람이 잘 정리해서 이렇게 풀겠다라고 하는 걸 지식화해서 지식을 집어넣고 의사결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법. 뭐 이런 건데, 뭐 장점은 일단 내가 그 만드는 사람이 똘똘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만큼은 금방 잘 만들겠죠. 개발 주기가 굉장히 짧아요. 근데 약점은 예외를 처리를 못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들이 뭐 열심히 잘 만들어서 개발자는 신나는데 필드에 나가면 막 컴플레인 들어오고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이런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가 되고요. 반면에 데이터 베이스드 어프로치는 그러면 뭐 어차피 널리지 내가 다 못 넣어주면 그 문제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잔뜩 모아놓고 데이터로, 그 데이터로부터 필요한 지식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그런 방법을 써보자. 이게 요즘 얘기하는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 뭐 한동안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또 간판도 걸었었는데,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장점은 뭐 내가 다 안 해도 된다. 데이터로부터 이렇게 뭔가 코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뭐가 잘 안 되면 손 쓸 수가 없어요. 얘는 뭐가 안 되면 이래서 안 됐구나라고 규칙을 바꿔본다든가 추론하는 방법을 좀 바꿔보면 되는데, 얘는 뭐가 잘 안 되면 이번에 알파고 떡 쓰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떡 쓰던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많은 양의 데이터로부터 추출해낸 어떤 지식에 의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반면에 어쨌든 그런 널리지를 자동으로 구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는 거고. 그래서 요 두 가지 어프로치의 핵심을 제가 좀 전달하는 입장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널리지 베이스드 어프로치의 대표가 요즘에 왓슨이라는 시스템 많이 얘기하죠. 그 IBM에서 만든 왓슨 시스템. 그 시스템의 기본 원리가 약간 이쪽에 가깝고요. 후자에 있는 게 구글 알파고. 그래서 그 두 개의 시스템의 원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IBM 왓슨은 사실은 구글 알파고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업계에서 인공지능 시스템 중에 가장 첨단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뭐 하는 건가 보면 그냥 퀴즈 푸는 프로그램이에요. 퀴즈 문제를 푸는 프로그램이라서, 뭐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한국형 왓슨 만들었는데, 뭐 어쨌든 이런 장학 퀴즈 같은 게 3명이 나와서 문제를 같이 푸는 그런 쇼에 나가서 인간 챔피언을 이긴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제 그 게임의 룰이 앞에 이제 뭐 번호판에 경제, 사회 분야에 100점, 200점, 300점, 그래서 뭐 경제 분야 300점 뒤집어주면 문제 나오고, 아는 사람이 먼저 부저 누르고 맞추면 그 점수 가져가는 거고, 틀리면 점수 뺏기고, 그래서 다 끝났을 때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소프트웨어의 도사들이 다 모여 있는데 힘들겠죠, 그죠? 근데 왜 힘든가 보면, 일단 퀴즈 문제 뭐가 나올지 잘 모르겠죠.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보통 퀴즈 문제라는 게 물론 경제 분야도 있고 사회 분야도 있긴 하지만 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일반화해 시켜서 심층 Q&A라고 그럽니다. 심층 Q&A. Q&A가 단발적으로 어떤 답을 찾아서 DB에서 꺼내와서 만드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연역을 해서 추론을 해서 그래서 답을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답을 하는 그런 걸 심층 Q&A라고 그러는데, 근데 전통적으로 어려운 문제였어요. 아까 인공지능의 역사 중에서도 성공했던 케이스는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게 도메인이 굉장히 한정돼 있어야만 잘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퀴즈 문제에서 1등 하려면, 사람을 이기려면 그런 도메인에 일단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많은 양의 지식을 가지고 그 답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뭐 그래도 어떻게 만들었나를 보면 사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소프트웨어 도사들이니까 딱 보면 눈에 딱 밟히지 않아요? 핵심은 결국 데이터예요. 문제를 풀려면 그 문제 풀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지식화하는데, 뭐 어떤 문제 푸는데 필요한 정보가 어디 있냐면, 일단 백과사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위키피디아라든가 브리테니카 뭐 이런 것들 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시사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뭐 방송국 사이트에 있는 사이트 다 긁어오고, 신문사도 다 긁어오고, 또 뭐 요즘 문제만 나오지 않고 뭐 10년 전 문제, 20년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다 집어넣고,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뭐 걱정 별로 안 해도 되잖아요. 요즘에 S사가 열심히 노력하는 바람에 메모리가 똥값이잖아요. 그냥 뭐 거저 메테라 그냥 붙이는 거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오라클 DB 같은 데다가 이거 차곡차곡 집어넣으면 다 넣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데이터 저장은 문제가 없는데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것 끄집어내기 어렵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방법은 사람이 기억하는 것처럼 정보를 저장하자. 그게 인공지능 분야에서 널리지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지식 표현이라는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해오던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썼던 방법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은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고 그 객체하고 주체 사이에 관계가 있어. 이런 트리플릿을 가지고 모든 세상의 정보를 다 저장했어요. 그걸 뭐 시멘틱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저장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가 딱 나오면 뭐 사람 같으면 이 문제의 의도, 출제자의 의도 막 이런 것도 파악해야 되지만 뭐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가지고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못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문제를 쪼개요. 뭐 콤마로 쪼개든지 뭐 뭘로 쪼개든지 쪼개놓고 잘려진 문제 각각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하고 매칭을 시켜보는 거예요. 매칭을 시켜서 가장 잘 매칭되는 답 딱 찾으면 그게 답이 되겠죠. 이거 잘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잘 안 돼요. 워낙 많은 양의 데이터로부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캔디데이트를 먼저 매칭하는 캔디데이트를 한 1000개 정도를 만들어요. 그것까지는 할 수 있겠죠. 뭐 매칭을 쫙 해서 한 1000개 정도 후보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게 가설입니다. 그 가설에 대해서 문제 내에 있는 단서, 대부분 문제라는 게 뭐였습니다. 이거는 뭐요? 그러면 앞에 하고 전후 관계를 가지고 뭔가 힌트가 있을 수 있죠. 뭐 그런 단서. 그 다음에 그 도메인의 단서도 있다고요. 예를 들면 서브프라임 관계되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 연도부터 시작해서 그 전후의 어떤 관계들이 있죠. 그런 걸 단서로 해서 결국 하고 있는 일이 필터링을 했어요. 그 후보를 줄이는 작업. 줄이고 계속 줄여서 마지막에 한 10개 정도에 되는 답의 후보랑 그 답의 매칭 정도 그거를 쫙 만들고 그래놓고 나서 이 시스템 개발할 때 세팅했던 스레시홀드 예를 들면 0.8 그럼 0.8이 넘는 매칭되는 답이 있으면 재빨리 부저 누르고 답을 말하면 되는 거죠. 뭐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보고 한 5천만 원만 주면 프로젝트로 어떻게 할 것 같냐면요. 이 프로세스를 쭉 한 다음에 5천만 원 가지고는 데이터베이스 크게 만들기 좀 어려우니까 뭐 예를 들면 최순실 사태에 대한 데이터만 잔뜩 집어넣어 놓고 그다음에 문제를 100개를 맞추는 거예요. 뭐 최순실 씨가 처음 VIP를 만난 해는 뭐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쭉 집어넣은 다음에 매칭해서 뿡짝뿡짝 1시간 후에 답이 맞았네? 오케이.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 쭉쭉쭉 해서 틀렸네. 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100문제 중에 95개 맞췄어. 그럼 내 방법론은 95%야. 그럼 신나게 논문 써가지고 SCI 논문 하나 쓰면 잘했다고 칭찬받고 끝. 이제 내가 다 했으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해봐. 이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하면은 못 이겨요. 왜냐하면 이게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고 퀴즈라는 게 상대성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 나가서 사람하고 대결해서 이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프로세스 전체가 1시간 안에 되면 안 돼요. 뭐 10분, 1분도 안 되고 사실 3초예요. IBM 애들이 개발할 때 처음부터 3초를 맞추진 못했는데 이렇게 쭉쭉쭉 줄여가지고 마지막 고울이 3초. 3초 내에 하려니까 오죽 별짓들을 다 했겠어요. 여러분 다 개발해 봤잖아요. 알고리즘도 막 간략화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슈퍼컴퓨터 붙여놓고 그리드 컴퓨팅을 했다 그래요. 열심히 줄이고 해서 3초 내에 답을 다 만드는 이제 그런 작업을 했고 또 빨리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뭐 빨리 한다고 아무거나 기계적으로 누르면 그거는 더만 멍청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게임은 또 쪼아야 돼 맛이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충분히 이기고 있으면 그러면 뭐 괜히 모험 걸 필요 없고 내가 조금 아실아실한 데든가 조금 질 듯 싶으면 좀 모험도 걸어야 되고 스레시홀드가 좀 낮춰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딴 짓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이 소프트웨어에다가 컴포넌트를 이것저것 박아놓고 이 안에 모듈이 수백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서 결국은 이겼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도 아무나 이기면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퍼디라는 퀴즈쇼인데 퀴즈쇼에서 가장 많은 상금을 받았던 아저씨랑 그다음에 가장 오랫동안 챔피언했던 아저씨 2명을 허수아비 만들었어요. 얘네들이 들러리를 잘 써주고 IBM이 신나게 이겼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IBM의 세상이죠. 2011년에 이걸 하고 그 이후로 IBM은 일단 본전 뽑아야 되니까 IBM에서 오신 분들 있나요? 제가 너무 경박한 용어를 쓴 거에 대해서 조금 사과의 말씀 일단 드리고 그렇지만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다 알잖아요. 뽑아야 되니까 이제 비즈니스를 왓슨 플랫폼을 가지고 좀 계속 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왓슨 IoT, 왓슨 온콜로지 뭐 주로 이제 의학 분야에 주로 이제 응용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이런 솔루션을 만들었다는 게 굉장한 거고 이걸 비즈니스 하는데 뭐 처음에는
예를 들면 콜센터 같은 데 집어넣어서 시티은행에 처음 팔았거든요. 뭐 좋잖아요. 콜센터에서 하는 걸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의료 분야에, 특히 이제 암 진단이나 이런 쪽 분야에 뭐 의학 정보 이런 거 새로운 논문 의사 선생님들이 읽을 새가 별로 없잖아요. 환자 봐야지 언제 그걸 읽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대신 읽어서 정리해주면 의사 선생님이 이걸 이용해서 진단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런 것도 이제 실제 서비스화 되는 거죠. 이런 어프로치가 일반적인 지식 기반 어프로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구글 알파고인데 뭐 이미 이건 좀 식상하죠. 저도 약간 이제 이런 강연을 하기 시작하면 피로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듣는 사람 오죽 그러겠어요. 저도 이런데.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이제 듣는다고 보시고, 알파고의 원리를 보면 알파고가 대단하죠. 근데 이제 알파고, 저는 사실 인공지능 하는 사람, 뭐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알파고 그 기간 중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역 역 대합실에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흥분하고 막 좌절하고, 그다음에 막 인터뷰하면 공포심을 느낀다든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막 이딴 얘기하면 와 진짜 대단하구나. 이게 보통 그런 행위는 한일전하고 뭐 한일전 결승전 뭐 이럴 때 하는 얘기인데, 그거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하고 저런 짓을 하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대단한 건 대단한 거죠. 어쨌든 뭐 굉장한 직관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둑이라는 게임에서 사람 최고수를 이기는 컴퓨터 프로그램,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뭐 한번 어떻게 만들어봤나 보면, 바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게 보드 게임이라 그러죠. 이게 까만 돌, 하얀 돌을 번갈아서 한 번씩 두면서, 게임의 룰은 뭐 기본적으로 하나씩 두면서 내가 상대방 돌을 완전히 감싸면 그 순간을 전문 용어로 아다리 쳤다 그러고, 아다리 치는 순간 안에 있는 상대방 돌 따먹기. 그럼 이제 따먹힌 돌의 위치가 이제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배수가 이제 더 많은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인데, 이거 어떻게 둘까요? 이런 프로그램 어떻게 짜죠? 어렵잖아요, 사실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심플한 방법은 정답을 미리 계산해서 하면 되겠죠. 컴퓨터는 좋은 점이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잖아요. 진짜로 수를 두기 전에 내가 한번 다 둬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상태에서 둘 수 있는 수는 여기 빈칸엔 다 둘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예를 들면 그 중에 내가 여기다 뒀다고 치자. 그랬을 때 상대방이 둘 수 있는 수는 그거 빼고 나머지 또 다 둘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의 경우의 수를 다 늘어버려 놓으면,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잘 안 보이는데, 이게 게임 트리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진짜로 두기 전에 내가 어디다가 두면 승률이 가장 높을까를 계산하는 트리 방식의 따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언제 쭉 펼치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 아는 순간이 올 테니까, 그러면 쭉 따라 올라가서 다음 수는 여기야 라고 딱 두면 반드시 이기죠. 이거는 뭐 누가 와도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답을 계속 계산하면서 이기는 수만 찾아가지고 그 다음을 두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방법의 아주 결정적인 문제는 이 경우의 수가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니고 아주 지겹게 많아요. 이게 뭐 10에 120승이라고 경우의 수 따지는 게, 뭐 10에 120승 별로 감이 없으시죠? 우리는 그게 큰 제로가 많이 붙어 있는 거에 안 살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큰 수냐면 우주에 있는 전체 그 행성의 수, 뭐 행성의 수도 마음에 안 들면 우주 전체에 있는 원자의 수가 10에 80승이래요. 어떤 사람이 그걸 세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한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어떻게 풀었냐면, 뭐 어차피 이거 정답으로 하는 게 반드시 요수만 이기는 수가 아니고 여기다 둬도 이길 수 있고 여기다 둬도 이길 수 있고, 이기는 수는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로 계산을 안 하고 근사적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걸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소위 얘기하는 휴리스틱이라고 주로 얘기해요. 경험치를 사용해서 이걸 진짜로 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 요 중에 일부만, 또 이걸 끝까지 안 가고 여기다가 함수를 하나 집어넣어서 이 함수를 뭐 대충 만들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뭐 함수 중에 뭐 진짜로 끝까지 안 가보고 여기다 뒀을 때 10/10 안에 까만 돌이랑 하얀 돌의 비율, 아무래도 돌의 비율이 많은 쪽이 이길 가능성이 높겠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그런 식의 함수가 사람이 만드는 휴리스틱 함수예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뭐 일단 장점은 주어진 시간 안에 일단 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 다음에 뭐 둬야 될지. 단점은 정답이 아니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의 거의 90%가 다 이런 식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되고 있는데, 뭐 대충 아마추어나 저 같은 사람한테는 100점 100승. 근데 조금 이제 프로급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좀 복잡한 직관이나 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알파고는 아주 야심차게 어떤 알고리즘을 새로 개발했냐면 똑같은 알고리즘을 썼어요.
하나가 다른데 여기서 사람이 만든 함수를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아마 여러 군데서 그림을 보셨을 텐데 두 개의 함수를 새로 만들었어요. 한 함수는 현재 바둑판을 보여주고 바둑판의 빈칸 각각에 대해서 승률을 계산해 주는 함수. 근데 그 함수 계산하는 걸 기존에 있던 데이터로부터. 근데 데이터도 뭐 1000만 개, 뭐 1000개, 10,000개 이게 아니고 16만 기보. 기보라는 게 프로 선수들이 한 대국을 할 때 한 150에서 200수 정도 두는데 그 정도의 그걸 16만 개 모아놓은 거니까 데이터가 상당히 많죠. 그런 데이터로부터 남은 돌의 승률을 계산해 준 함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장명도 잘했어요. 이거를 멋있게 정책망, 가치망 아주 잘 줬는데 예. 그래서 요거 같으면 내가 예를 들면 여기다 뒀다고 했을 때 승률이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해 주는 함수 요것도 데이터로부터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데이터 많은 양의 데이터로부터 계산하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은 뭐죠? 통계학이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근데 통계는 추세를 보여주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할 때는 평균을 가지고는 말이 안 되니까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그 다른 방법이 머신러닝이라는 방법이에요. 머신러닝은 사실 통계하고도 거의 유사한데 여기 있는 모델을 통계학의 모델이 아니고 좀 독특한 모델을 사용해서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그런 방법을 써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지껏 알려져 있는 머신러닝 방법들은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는 돼 있는데 많으면 소화가 안 돼. 그 데이터를 가지고 파라미터 튜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썼던 방법은 최근에 아주 핫토픽인 딥러닝을 썼어요. 딥러닝이 근데 하여튼 딥러닝을 써서 이걸 했고 뭐 요것만 했으면 아마 이세돌보다 못 이겼을 텐데 요거를 뭐 이걸 심층 강화 학습이라고 예를 들면 뭐 지 스스로 막 내공을 올렸다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말도 안 돼. 우리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말이 되겠어요? 지가 무슨 의식이 있다고.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요 프로그램이랑 요 함수 두 개가 있으면 일단 바둑 두는 프로그램 하나가 완성된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카피를 하는 거예요. 두 카피. 그럼 이 카피 가지고 다음 수 계산하고 이 카피 가지고 계산하고 응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이 이겼네? 형님 함수 잘했네요. 형님 함수 점수 올려주기. 그래서 동생은 잘못했네. 동생 함수 점수 까주기. 이게 강화학습의 기본 원리인데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뭐 그러면 어쨌든 저 혼자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뭐 지가 무슨 의식이 있겠어요. 그냥 하여튼 요수에서 이겼으면 올려주고 내렸으면 까주고 이런 작업을 하루에 1000번씩 할 수 있다고. 그거를 3달 하면 뭐 보통 인간이 1000년 동안 대국하는 거에 맞먹는 수가 된다. 뭐 이딴 소리가 되는 거죠. 어쨌든 데이터가 한정된 데이터만 가지고 않고 계속 늘려서 할 수 있다. 뭐 무섭나요? 소프트웨어 하신 입장에서 다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이제 물론 이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포함해서 이런 걸 머신러닝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새롭게 이제 해야 된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지만 뭐 여기 계신 분들 정도 수준이면 한 몇 달만 고생하시면 금방 할 수 있는 정도의 얘기라고 보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는 무섭다기보다도 바람직한 거는 단순히 바둑만 잘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게 비슷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 예를 들면 불치병 치료. 예를 들면 치료 이 사람 환자 상태가 이래고 저러고 해서 이렇게 치료했더니 3개월 후에 죽었네. 또 이 사람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4개월까지 살았네. 뭐 이런 자료들이 많으면 그거로부터 어떻게 치료하는 게 가장 오랫동안 연명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찾아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요즘에 뭐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상청 뭐 포럼에 잠깐 갔다 왔는데 뭐 기상 데이터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그게 뭐 위성 데이터도 있고 뭐 IoT 데이터 이런 게 여러 개 많은데 그런 데이터로부터 날씨를 잘 예측하는 문제, 뭐 경제 현상에 대한 데이터 많은데 그거로부터 주가를 예측하는 문제 이런 거 다 이런 방식으로 풀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범용으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오늘 할 얘기 이제 반 이상 다 했는데 시간은 이제 가고 그래서 또 이제 뒷북을 약간 치는 맛이 있지만 이런 데 써였던 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뭐 4개는 좀 많은 것 같고 2개는 좀 허전하니까 3개의 방법을 핵심 기술이라고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첫째는 아까 알파고에서 썼던 이런 이게 탐색, 서치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인데 문제를 어떤 스테이트, 상태 공간상에서 현재 상태에서 목표 상태까지 찾아가는 식으로 문제를 포뮬레이션 할 수 있으면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쓸만한 방법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A-스타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시간상 여기 동영상들은 그냥 생략을 할게요. 게임 플레이를 하는 걸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이
규칙 기반 시스템이라는 게 약간 고르해요. 이건 뭐 40년 전부터 쓰던 방법이니까 뭐 문제를 규칙으로 가지고 도메인에 해당하는 지식이랑 사실만 잘 정리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추론 엔진이라는 게 알아서 답을 만들어낸다. 얼마나 팬시해요? 근데 이제 이런 방법의 단점은 도메인 지식을 효과적으로 뽑아내는 그걸 널리지 어퀴지션 또는 지식 획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뭐 이 전문가가 뭐 호락호락 알려주겠어요? 밥줄이 걸렸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는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직관적인 지식을 잘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걸로부터 효과적으로 뽑아낼 수만 있으면 뭐 포항제철 냉연 압연하는 거 전문가들도 갈아치울 수 있고 제가 25년 전에 하던 프로젝트인데 뭐 그런저런 것들이 가능해서 뭐 나름대로 쓸만하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가 신경망인데요. 뭐 굉장히 팬시한데 제가 아주 엑기스만 뽑아 설명해 드리면 일단 두뇌를 모방해서 만든 방법론인데 뭐 문제는 두뇌를 잘 몰라요. 뭐 아직도 조금만 알아내면 다 네이처 논문 되고 사이언스 논문 되고 이런 분야에서 뭘 알겠어요? 그나마 알고 있는 게 이거 세포로 돼 있다. 뇌세포는 기본적으로 뭐 신경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짤막짤막한 게 입력기고 이게 쭉 긴 게 출력기예요. 그래서 바깥에 다른 뉴런에 이렇게 축색돌기라는 거에서 이 시냅스라는 걸 거쳐서 이제 전달물질이 전달이 되는데 그 시냅스의 성격에 따라서 많이 전달되기도 하고 적게 전달되기도 하고 뭐 그렇대요. 그래서 쭉 전달되다가 자기가 담을 수 있는 거 이상이 되면 발작적으로 신호를 자기 축색돌기로 이렇게 전달한다. 뭐 이 정도가 알려져 있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이미 10년 전에 뭐 3, 40년 전에 이미 다 모델링 끝났어요. 그 전기공학 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능은 이렇게 모델링해. 입력이 들어오면 뭐 여기 시냅스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여기다 웨이트라는 거 이게 가중치 뭐 실수 같은 값이에요. 뭐 0.25 마이너스 2.45 0.45 뭐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매겨서 다 더한 다음에 스레시홀드보다 크면 출력을 하고 크지 않으면 출력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 뭐 그럴 듯하잖아요. 근데 얘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얘가 뭐 하는 건가 보면 뭐 결국 입력 공간상에서 공간을 둘로 쪼개는 역할을 하는 거죠. 뭐 분리하는 거예요. 이거다 저거다 골라봐 뭐 이런 거 하는 애인데 하나가 하는 일은 별로 없는데 이걸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요 노드라고 되어 있는 요 하나하나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입력이 들어오면 다 여기 이 선 위에는 다 웨이트가 있어요. 웨이트를 다 곱해서 더해서 출력 값을 만들고 그다음에 다음 레이어에서 이걸 층이라고 그럽니다. 다음 층에 있는 노드에서는 또 앞에 있는 거에 출력 값을 입력 값으로 해서 웨이티드 서메이션에서 또 출력하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어떻게 푸냐면 요 웨이트만 잘 조정이 돼 있으면 어떤 문제로도 풀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신용 평가하는 소프트웨어 만들고 싶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럼 그 은행에 가서 10년치 돈 빌려간 사람들 데이터 다 가져다가 그래서 어떤 사람의 데이터 하나에 연봉이랑 그다음에 뭐 자동차 소유 여부, 그다음에 뭐 집 소유 여부 뭐 이런 거 물어본 다음에 이 사람은 갚았네 우량 여기만 1이 나오고 나머지는 0이 되도록 요 웨이트를 조정할 수만 있다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면 문제 끝난 거죠. 소프트웨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로 끝나요. 그럼 새로운 사람이 돈 빌리러 오면 그 사람한테 연봉이 얼마세요? 집이 있어요? 자동차 있어요? 물어보고 여기다가 쭉 들려서 계산한 다음에 여기로 나오면 불량이네요. 못 빌려주겠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장점은 지금 자동으로 됐잖아요. 데이터로부터. 단점은 난 막 항의를 해. 내가 왜 이거 불량이야? 대답할 길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뭐 이게 하여튼 자율주행차 같은 거 할 때도 비슷하게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방법이 이 웨이트만 잘 조정이 되면 어떤 문제라도 이게 자율주행하는 그 소프트웨어 만들 때 쓰는 신경망인데 다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면 이게 조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이 했던 짓거리는 뭐냐면 주어진 데이터에서 이 문제를 푸는데 적합한 값만 뽑아내는 짓 그걸 특징 추출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30 x 30이니까 한 900개 정도 되는 값을 5개 정도만 뽑아. 그럼 5개 정도 넣어가지고 데이터 한 10만 개 정도 돌리면 이 웨이트는 튜닝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웨이트는 또 튜닝이 됐는데 새로운 데이터 집어넣으면 또 잘 안 되고 그걸 일반화 성능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게 잘 안 됐어요. 근데 그걸 풀어준 게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별겁니다. 이게 엄청난 건데 지금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실리콘밸리 한번 가보시면 딥러닝 이 기술 가지고 사업한다는 사람이 아주 득식을 해요. 진짜로 별 기술도 없으면서 왜냐하면 다 오픈 소스예요. 이거 예를 들면 이게 아까 같은 층이 여러 개가 있어도 많은 양의 데이터로부터 그 웨이트를 자동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일련의 알고리즘
뭐 그게 한 대여섯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또 쓸만한 거는 제가 답만 딱 천기누설을 하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영상같이 이렇게 2차원 공간상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문제 같으면 컨보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걸 쓰시면 돼요. 텐서플로 쳐보시면 나와요. 그 다음에 나는 좀 시퀀스 데이터야. 음성 인식이든 언어 처리든 뭐 고객의 시간에 따른 변이 데이터 이런 거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중에 LSTM이라는 걸로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이게 아주 까무러치게 잘 돼요. 진짜로. 데이터만 충분히 많이 있으면 뭐 요즘엔 이쪽 분야가 예전엔 사실 영상 처리 분야라든가 음성 처리 분야가 전혀 다른 분야, 다른 동네 방법도 다르고 뭐 말도 안 통하고 그리고 저 잘났다고 이렇게 떠드는 이런 분야였는데 요즘은 딥러닝이 다 평정해 버렸어요. 그냥 방법이 똑같아. 딥러닝. 근데 문제만 데이터만 다르면 결과가 기존의 방법보다 30% 40%가 막 좋게 나와요. 뭐 그래서 이게 지금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막 지금 왁작지껄하고 있고 비즈니스도 지금 널리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보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서 거의 뭐 하여튼 앞단만 얘기를 하면 그 현황이 인공지능 그러면 뭔가 이렇게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고 최근에 주로 얘기되는 게 딥러닝 얘기가 많이 되니까 딥러닝이면 다 되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 뚜껑 열어보시면 여러 개가 있다. 뭐 예를 들면 난 추천을 주로 하는 사람 같으면 그거에 맞는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이라는 방법이 있고 또 뭐 이런 도메인은 저런 방법이 있고 그래서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한 가지는 이게 사람의 기능을 모방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다 보니까 명칭이 헷갈려요. 뭐 스스로 알아서 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과대평가가 좀 되는 부분도 있고 좀 오용 남용이 좀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통합형으로 합시다. 이게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한 사람들의 아이디어예요. 여기 써 있는 이런 방법들이 서로 상반되는 어떤 어프로치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싸울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잘 갖다 쓰자. 뭐 흥묘백묘래매요. 하여튼 뭐 흰 고양이든 까만 고양이든 고양이 쥐만 잘 잡으면 되니까 잘 하이브리드해서 문제를 풉시다. 그다음에 제가 다년간 거친 경험에 입각하면 좀 전에 소프트웨어 여러분 다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복잡한 소프트웨어 그냥 처음부터 한 덩어리를 안 짜시잖아요. 일종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는 걸 만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 아키텍처를 써야 되고 그 안에 기술을 하나를 쓰는 게 아니고 사실은 좀 전에 제가 굳이 IBM의 예랑 알파고의 예를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게 전형적인 어프로치입니다. 그 안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어도 대여섯 개, IBM 왓슨 같으면 수백 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게 마치 그 AI 아키텍처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하나 힌트를 또 드리면 이런 식의 솔루션을 만드실 때는 물론 애큐러시가 100% 된다든가 뭐 99%까지 가면 좋겠지만 해보시면 오픈소스 가지고 90%는 금방 되는데 그 다음부터 1%씩 올리는 게 아주 죽여줘요 아주. 근데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올려야 되겠지만 대충 한 90%만 올라오면 그 다음에는 다른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성이라든가 인간의 감성이라든가 이런 요소를 저희가 개발하는 제품에 잘 집어넣으면 충분히 고객은 만족시킬 수 있겠다. 이제 5분이 남았다는 시그널이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건 다른 데 가서 강연할 때 주로 쓰는 장표인데 이게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제가 그냥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IoT가 결국 핵심인데 4차 산업혁명에 제조업이든 뭐 어디든 센서가 잘 이제 많이 보급이 되니까 거기서 쏟아지는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인데 그게 한 덩어리가 아니고 적어도 머신러닝, 레커그니션, 그 다음에 인퍼런스라고 하는 세 가지 분야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뭐 제조업 분야의 효율성을 높인다든가 서비스업 분야의 편의성을 높이는 식으로 발전하는 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런데 보통 인공지능이 모든 방법이 다 이렇게 컴퓨팅 리소스를 많이 쓰진 않아요. 이제 최근에 쓰는 방법들이 약간 제가 보기엔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데 구글이나 IBM이 엄청난 데이터 처리를 기반으로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그게 또 성이 잘 나오니까 어떤 식으로든 슈퍼컴퓨터가 필요한데 뭐 우리 같이 영세한 분들이 어떻게 슈퍼컴퓨터 막 갖다 쓰겠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이 됐든 어쨌든 컴퓨팅 리소스를 잘 쓰는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되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도래합니다. 이제 후반부는 이제 생략하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게 어디다가 응용됩니까? 뭐 사실은 이게 인간 기능을 모방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대표적인 분야가 의료, 법률, 금융, 뭐 감시, 뭐 심지어는 최근에 기사라든가 소설도 쓴다 그러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얘기를 잘 이해하셨다면 그게 어떻게 됐을지 대강 스토리가 보이지 않아요? 진짜로 뭘 했다, 물론 했어요. 근데 그게 인공지능이라는 건 결국 본질도 있지만 그걸 대하는 3자의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지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그냥 되는 거예요. 소설 썼는데 방법을 뭘 썼든
템플릿에다가 뭐 그냥 폼 필링 하듯이 썼던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온 소설이 보통 사람이 쓴 소설만큼 사람의 심금을 울리더라. 뭐 성공한 거예요. 그게 인공지능의 본질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시간이 있었으면 제가 그럼 지난 20여 년 동안 뭐 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려고, 인공지능이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제가 사실은 뭐 IT 기업이든 BIT 기업이든 가서도 강연할 때 메시지 중에 하나는 잘 이용하면 그 문제 포뮬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해킹한 보안 시스템이라든가 정보 분석하는 거, 스마트폰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뭐 과감하게 다 생략을 하고, 뭐 최근에 하여튼 뭐 인공비서 난리죠. 버추얼 어시스턴트가 뭐 지금 전 세계적인 핫토픽인데 이것도 결국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안에 이제 일부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로봇도 들어갑니다. 이것도 뭐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마지막 장으로 가서 인공지능 어떻게 사용할까요?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의 핵심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게 대용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어떤 결과를 만드는 데는 충분히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는 뭐 생산 가능 인구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생산성 높이는 도로 써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사회 문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하여튼 뭐 1인 가족 되고 뭐 이러면서 소외감 느끼고 외롭고 막 이러다가 막 정신적으로 문제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뭔가 동반자가 필요한데 갑자기 막 사람 애 낳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뭐 그래서 제가 그리는 그림 중에는 5년 10년 후쯤 되면 일어나서 처음 말 거는 게 냉장고. 아침에 잘 잤어요? 뭐 물어보면 힘들었어. 그럼 어제 잠을 굉장히 뒤척이대요. 그게 뭐 농담도 따먹고 이러면서 지금 보면 미친놈 아니야 이럴지 모르겠지만 이제 5년 10년 후쯤 되면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냥 일상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뭐 하여튼 인공지능이라는 게 매직은 아니지만 활용 노하우를 가지고 문제를 잘 풀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즘에 이 분야는 오픈소스가 대세입니다. 뭐 텐서플로우가 됐든 카페가 됐든 딥러닝 쪽 관련해서 머신러닝 소프트웨어가 다 그냥 공짜로, 심지어는 걔네들이 3달 막 4달 뭐 GPU 서버 뺑뺑이로 돌려가지고 만든 신경망 웨이트 이런 것도 다 공개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힌트는 못 드리겠는데, 뭐 영상 가지고 만들어 놓은 신경망을 제조업 분야에 고장 진단하는 데도 쓸 수도 있어요. 이런 걸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을 잘 활용하시면 하여튼 뭐 현재 하시고 있는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여는데 인공지능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뭐 O2O 때문에 뭐 굉장히 비즈니스가 달리 지금 발전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정도 메시지를 가지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